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선 후기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4 문학의 근본 문제. 관한 재검토. 자, 거기 이제 보면 이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크게 세 개를 나눌 수 있는데 250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는 문학의 보수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시열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가치관의 위기 이런 것을 되게 절감을 하죠. 자, 251쪽을 보십시오. 251쪽. 251쪽의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251쪽.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 송시열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두 번째 줄에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견해, 그 보수적인 견해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송시열 밑줄 치고 가치관의 위기를 절감하고 문학을 성리학의 규제 아래에 둬야 한다는 노선이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복고를 통한 문학의 혁신. 이걸 주장한 사람이 정약용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성리학의 절대적인 권위, 이런 걸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251쪽의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 허목에서 정약용까지 남인들은 성리학의 절대적인 권위를 비판하는 방법을 원시유학 재흥에서 찾으려고 했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학의 그 혁신론자. 자는 이제 허균에서 김만중, 박지원 이렇게 이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오랜 권위를 버리고 당대에 새롭게 이어지는 문학, 그런 문학을 옹호하는 논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허균, 김만중,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론자들은 오랜 권위를 버리고 당대에 새롭게 이어지는 문학을 옹호하는 논리를 찾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52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박지원은 자기를 따르는 후배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의 문집의 서문에서 성과를 변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자. 그래서 거기 그 셋째 줄에 있죠. 252쪽 두 번째 단락. 오랜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 박지원의 이제 그 특징은, 첫 번째는 법고 창신이죠. 이 말은 옹고지신하고 똑같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이 법자라는 것은 이제 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뜨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받다. 그러니까 옛 것을 본받아서 새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동심의 문학이죠. 동심. 어린아이. 그런 동심의 문학론. 세 번째는 당대의 문학론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여러 뭐 작품들, 뭐 김천택의 천구 영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이수광의 지복유설, 253쪽에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지복유설 나오죠. 일종의 백과사전적인, 유설이라는 것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클로피디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이 있고,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만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만필. 이것은 둘째 줄에 나오죠. 대단치 않은 소리를 가볍게 늘어놓은 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4쪽에 이해와 평가 방법의 객관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김득신이 이제 255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255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이 나오죠. 김득심. 종남 총지에서 편 견해도 비슷하다. 무릇 시는 천기에서 얻어 조화의 공을 스스로 운행하는 것을 높은 경지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를 시답게 하는 속성을 갖추지 않고 무엇으로 행색을 삼으려고 하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기론이라는 거죠. 어떤 하늘의 기운 이런 것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김득신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한 노력파라고 볼 수가 있죠. 256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256쪽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허균, 아까도 한번 나왔죠. 옛날의 문은 통상하지정, 상하의 정을 통하는 이야기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57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김정희 나오죠. 청나라에서 성령론을 가져왔다. 성경론에 대한 대안으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나 자유롭게 가지는 개성적인 마음을 성령이라고 지칭했다. 밑줄 쳐놓으세요. 257쪽에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줄, 넷째 줄이죠. 누구나 자유롭게 가지는 개성적인 마음. 이게 이제 일종의 성령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에 최한기가 나와요. 최한기. 최한기는 이제 기 철학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 이론론 이런 말 나오는데, 우리가 신기란 말을 쓰죠. 우리가 신기가 있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걸 발음할 때 이제 신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와 관련된 철학을 이야기한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작 방법의 제 정비로 뒤로 넘겨보시면 연암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다. 연암 박지원. 자, 259페이지로 넘겨보세요. 259쪽에 259쪽에 밑에서 한 10줄 올라가면 이문위희란 말이 있어요. 이문위희.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 한자에서 E, A, V, B 구조가 있죠. 이건 뭐냐면 A로서 B를 삼다 이런 뜻이에요. A로서 B를 삼다. 그러니까 문으로서 그 희롱거리를 삼는다 이런 뜻이죠. 이문이교는 뭐겠어요? 이문이교. 문으로서 가르침을 삼는다는 뜻이죠. 이교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연안 박지원은 양반인데 낙척하고 불우한 삶을 살았고요. 그런 평민들의 이야기들,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이런 데서 평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박지원은. 그래서 그 이제 위에서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니까 바로 이제 그 겁이 많죠. 겁이 박지원. 그래서 바로 반성문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문위희, 이문위교. 문으로서 희롱을 삼는다, 문으로서 가르침을 삼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0쪽에 세 번째 단락에 이옥이 나오죠. 260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옥. 그래서 이옥은 남녀관계에 관한 그런 민요 이런 것을 이제 한시로 옮겼다고 그랬죠. 이게 이연집입니다. 이연. 이때 이제 이자가 속될 이자예요. 그 260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언을 지은 이유가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국풍, 첫 번째 논란거리는 국풍. 그러니까 이때 풍은 바람이 아니고 노래라는 뜻이에요. 풍자는 악부. 이거는 이제 한무제 때 만들어진 그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죠. 사곡을 짓지 않고 이언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한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국에서 마련된 전례를 따를 수 있는데 왜 엉뚱한 짓을 했는가 하고 나무라는 말에 대답했다. 천지 만물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을 수 없고 문학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그 한양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민요를 가지고 작품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죠. 그 다음에 어째서 여자들의 사랑 타령을 택해서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가르침을 어겼느냐? 그러니까 그 천지 만물을 살피는데 사람보다 나은 대상은 없고 사람은 정해서 정은 남녀의 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물을 여러 열거하면서 중국 전래 명칭을 버리고 향명을 택한 까닭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지명이라는 거죠. 과거 역사서를 보더라도 주요 용어를 이제 학명으로 기록한 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런 민족문학론의 등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262쪽의 그 세 번째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줄에 조기명이 나와요. 조기명. 사람 이름이죠. 이 거북귀자는 이게 이제 지명으로 쓰일 때는 보통 구로 있는 경우가 많죠. 구미 우리나라에도 귀미라고 있지 않죠. 이제 그다음에 사람으로 읽을 땐 조기명인데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에 조기명은 우리나라가 소중화, 작은 중화, 중국과 비슷한 점을 알면서 다른 점은 알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의 문학의 독자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했고요. 이 김만중은 이제 우리의 그 말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죠. 거기 그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262쪽 서포만필에서 사람의 마음이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이 절주를 가지면 가시 문부가 된다. 노래와 시와 문장 이런 게 된다는 거겠죠. 중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네 말로 절주를 삼는다. 263쪽 문학 작품을 글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라고 했기에 그릇된 전제를 일거에 타파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문학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한 작가죠. 김만중은 그래서 이제 초동급부 그러니까 그 나무하는 아이와 물을 깃는 아낙네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글 이런 게 좋은 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만종이 263쪽에 세 번째 단락에 나오죠. 순오지 라는 작품도 이제 민족의 기상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263쪽에 보면 김천택의 청구영은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국문 시가의 의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시가의 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5쪽입니다. 265쪽에 인용문 바로 밑에 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문학을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하는 것만 아니고요. 한문학도 이제 인정을 하지만 국문학의 중요성 이런 것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문학과 국문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거기에 이제 그 박지원도 이제 그래서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한시를 지으면서 국문시와 다름없는 문체와 표현을 택하고자 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벼슬이나 땅 이름 같은 것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나무찜을 지고 소금을 사라고 외치는 것 같은 짓은 그만두고 글자는 같아도 글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의 표현 이런 걸 강조했고 자 정의학용이 근데 나오죠. 한시가 우리의 노래이게 하려고 애썼다. 민요를 받아들이는 한시를 짓는데 열의를 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를 보면 265쪽에 시가 있죠. 흥도 즉 문의 의도 즉 사지 다시 조선인 감작 조선시 흥할 흥자죠. 그 다음에 이를 또자죠. 흥이 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5원은 둘 셋으로 끊는 게 좋습니다. 그 곧 뜻을 움직이고 뜻이 도달하면 곧 사지 이때 지는 그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써요. 아시 나는 조선인이라는 거죠. 시는 이제 여기서 뭐뭐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감작 조선시. 이 조선의 시를 달 감자에 쓸 작자에 달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겨 짓는다라고 번역되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라는 한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한시의 격식을 따르지 않고 흥이 나면 바로 짓는 시고 또 하나는 조선 사람의 시다. 그래서 한시가 조선 사람의 시이기 위해서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경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하면서 민요를 옮긴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한시의 개조의 기대를 걸고 우리말로 시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민족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조를 했던 시기,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특징이다. 그 266쪽에 그 둘째 줄에 나오죠. 민족문학이란 민족의 가치를 발현하는 문학이면서 민족이 당면한 현실에 참여하는 문학이다. 그래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에서는 그 두 가지 과업을 국문학과 한문학에서 수행하는 것이 예사였다. 민족 어문학은 현실 인식이 모자라고 비판 의식이 뛰어난 작품은 또 한문의 학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런 한문학에서는 이제 좀 더 한시 형태로 해서 비판의 기능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났고 이 국문학에서는 그런 민족의 현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민요조라든가 이런 그 우리말의 형식 이런 것의 형태가 같이 병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